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3월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달해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선배님의 청조 포럼을 5개월간 연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동안 하루 한 1만 명 이하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되었다가 이달에 다시 1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월요일 날 서울에 100년 만에 폭우로 강남, 서초, 동작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오늘 아침 새벽에 포럼 오시는 길이 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계획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유명철 선배님에 관한 연사 소개를 제가 맡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943년 진주에서 태어나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유학을 떠나지 않으시고 서울대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교수로서의 첫 발을 신설의료원인 경희의료원에서 시작되었는데 만약 모교에 남았더라면 진료 영역에만 충실한 교수로 남았을 것인데 경희의료원에서는 마음껏 도전하고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연구실에서 흰쥐와 토끼를 대상으로 제자들과 수백 번 수술 실험을 거듭해서 1976년 2월에 국내 최초로 대퇴부 완전 절단의 재접합 수술과 미세혈관 봉합 수술을 성공해서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었었습니다. 당시에 미세 봉합사도 부족하고 수술 현미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실험실에서 제자들과 밤새워 연구하고 실습한 것이 성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절단된 5손가락 중에서 4개는 성공했으나 엄지손가락은 혈관이 통하지 않아서 실패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엄지발가락을 엄지손가락에 이식한 수술로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후 연수와 출장을 통해서 미세봉합사와 여러 종류의 현미경 등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소홀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 교회에 다니면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머님께서 병원 진료가 바쁠수록 자선 진료를 돌아보라는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강원도 삼척의 시골의 무료 순회 진료로 시작되었는데 1984년 서울 남산 로타리 클럽 회장 박성관 선배님을 만나서 특수 검진 차량을 제작해서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기, 관절염 검사기구 등을 탑재를 해서 강원도 고성에서 제주도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320여 회 4만 7천 명에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셨습니다. 또 매년 여름 연변의과대학 병원에서의 무료 수술 행사,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무료 진료 상담활동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실천하셨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이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93년 7월에 경희의료원 내에 민간재단인 관절염 및 인공관절연구재단을 발족시켜서 첫 프로젝트로 전국 해안의 직업잠수부 10명 중에서 7명이 골개사증을 앓고 있고 그중 절반이 대퇴골두 무혈성 개사증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했으며 한국혈우재단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도 만들어서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사할린 교포와 중국 길림성 판사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실시하고 북경대학을 비롯한 많은 대학의 인공관절을 전수하고 국제학회에 많은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이렇게 왕성한 활동이 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서울 세계대의 사무총장 시코트 93 서울 사무총장을 맡게 돼서 참여국 90개국 참가자 5,000명 수준의
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셨습니다. 이것이 해외 연수생들이 경의어려원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5년에 경의어려원 부속 병원장을 부임하셨는데 병원장 시절에도 진료와 수술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1999년 중국 연변의과대학 개공교수, 2000년에 북경인민해방국 총위원 객자교수를 겸임하시기도 했습니다. 2002년 1월에 경의의료원장 및 의무부총장을 취임하셨는데 노조와의 단체협약 갱신교섭에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건의 내용을 대부분 미리 수용해 주셨는데 이것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업이 시작돼서 118일에 걸친 장기간의 파업 끝에 공권력이 투입되고 재단이 결국 노조와 타협하면서 의료원장직을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선배님으로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마는 노사 문제는 누가 맡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03년에 북경대학교의 제4부속병원 객자교수, 2005년에 사천대학교의 부속 화서병원 객자교수도 겸임하셨으며 2004년 11월 조영식 하원장께서 건유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초대원장으로 취임하셨고 2009년에 골관절염 치료 한방 신약 개발을 하셨습니다. 침을 놓으면 환각통이 완화되고 발목빔 환자에게는 침의 효능이 놀랍다는 사실 등을 적극 홍보를 해서 한방과 양방의 융합에도 노력하셨습니다. 2009년에 경희대병원 석좌교수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정병원 명예원장으로 근무 중이신데 경희대 제자들이 모여서 선배님을 정병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결정해서 이에 따르셨다고 합니다. 정병원에서는 지금 줄기세포 등 아직도 많은 새로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아직도 직접 수술도 하고 계시고 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선배님은 정형외과 관련 거의 모든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정형외과 학회 회장을 비롯해서 스포츠학회, 고관절학회, 류마티스 학회, 골절학회 등 많은 회의 회장과 국제고관절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 인공고관절학회 회장, 현재도 국제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한국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셀 수도 없이 많은 수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2004년도에 대한골절학회 학술 최우수상, 2010년에 아시아태평양 국제인공관절학회 평생공로상, 너무 많은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하나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셨습니다. 선배님의 부친께서도 일제시대 고등고시에 합격, 해방 이후에 새로 고시에 합격해서 검사의 길을 걸으셨는데 결리사의라고 눈앞의 이익을 보면 어려운가를 먼저 생각해라. 할아버지가 생전에 액자에 넣어서 아버지에게 가온을 전달하고 이를 다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했는데 이 결리사의 이것이 병원장 재직 시절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9년에 휴먼 닥터라는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평생을 많은 봉사활동을 수행하셔서 인자한 산이라는 호가 바로 휴먼 닥터와 뜻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하신 선배님을 열렬한 박수와 함께 연사로 모시고자 합니다. 여러 동문 선배 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도 청조 포럼에는 그래도 부지런히 좀 참석을 하고 있는 편인데 처음 만나 뵈는 분도 있고 많이 자주 만나 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연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우리 부산고등학교 동문들 앞에서 강의할 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편하고 제일 좋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특히 청조 포럼에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를 들은 분하고 안 들은 분하고 앞으로 미래의 건강 생활이 아마 180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강의는 제가 하는 강의가 굉장히 많은 중에도 제가 정형외과를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의 환자가 관절 문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100세 시대 건강 관절 건강 이런 타이틀로 붙여보기를 봤는데요. 아무튼 관절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대학에서 강의할 때는 이 글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의사들이기 때문에 좀 교감하는데 좀 다른 스타일로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되게 일반인들이고 해서 글이 많이 들어가면 되게 싫어하고 또 뒤에 앉은 분은 글이 잘 보이지도 안 하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잘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제 강의의 대부분을 화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작업한다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눈만 딱 화면만 고정해 놓으면 괜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꼭 강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요즘 제일 화두고 우리가 무수하고 우리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코비드 19이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감염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좀 많은 것도 있고 그것만 강의해도 뭐 1시간 이상 해야 되겠지만은 요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그 메시지만 제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전자현명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조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게 이 바이러스의 아주 핵심 작용 부분입니다. 우리 엉겅퀴라는 게 있죠. 이게 가시같이 나와서 던지면 가서 탁 달라붙고 그거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마 바이러스에 이게 없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전파를 할 수가 없고 세포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형으로 그리니까 이렇게 돼서 텔레비전은 항상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DNA라는 걸로 형성이 된 바이러스가 있고 하나는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 더블 헬릭스라 그래서 그 유전자가 두 줄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가는데 얼핏 보면은 우리 사다리가 꼬여 있는 것과 비슷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RNA 바이러스는 이 사다리 중에 한쪽 그 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다리가 양쪽이 있어야 안정감을 가질 텐데 한쪽은 없어지니까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싱글 헬릭스로 된 RNA가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자꾸 지금 돌연변이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게 이 사다리에 한 줄이 없어졌기 때문에 한 줄로만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불안정해서 지금 계속 변이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 대유행을 대부분 아시겠지만요. 우리 인류는 사실 평생
박테리아나 바이러스하고의 전쟁으로 지금까지 지내왔고 앞으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14세기에 패스트가 유행이 돼가지고 유럽 인구 거의 40% 가까이 전멸이 됐는데 그 위에 스페인 독감, 천연두, 홍콩, 에이즈, 사스, 신종,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 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큰 것만 갖고 왔는데 이 중에서 사실은 패스트가 14세기에 제일 무서웠지만 실제로 더 무서운 거는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우리가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약 한 5억 명 가량이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남미에 그 옛날 문명적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문명이 스페인이 들어와서 전멸이 됐거든요. 그 전멸된 이유가 이 천연두가 남미에 들어가서 모든 원주민이 전멸이 됐던 겁니다. 이 외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하여튼 우리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의 팁이라고 해서 제가 뽑아왔는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만. 첫째는 백신을 맞으면 감염이 예방되는 걸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중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요. 제가 맞았기 때문에 안 걸린다. 뭐 3번 맞아도 걸린 분 아마 여기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맞고 나서 걸렸을 때는 훨씬 경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1회차 적게 접종해도 된다.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3번을 맞았는데 감염이 또 된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인데 그럴 때는 1회차 4번째 맞는 백신은 안 맞아도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린 것이 백신을 맞은 걸로 생각하셔도 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감염 후에 후유증이 심했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다. 그렇게 아시고, 50대 이하 3차 접종 완료 성인은 꼭 접종할 필요가 없다. 특히 고위험군 기저질환 있는 환자만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 노인과 고위험군은 가능하면 4차 접종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강했다면 이때는 반드시 전문의사의 상담을 받아서 백신을 맞을 건지 안 맞을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변종하는 그 새로운 백신은 지금 알기로는 약 10월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10월까지 기다렸다가 맞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체 역과 검사만으로 추가 접종 여부 판단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걸 자꾸 호도하는데 이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역가가 높다고 걸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백신을 수개월 사이에 여러 번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맞은 분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소신이 강하신 분인데, 이제 소신이 강한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한지 좀 더 두고 보면은 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맞았는데도 지금까지 전혀 걸리지 않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몸에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남하고 기전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질문이 더 있으면 하시고, 백신에 관련돼서 간단한 팁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서 우리 여기 쪽 대부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인데 많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형외과를 하지만 환자들 오면은 그냥 뭐 무릎 아프다, 어디 허리 아프다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교육 수준, 지적 수준, 직업, 환경 이런 걸 제가 먼저 봅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거하고 질병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걸 제가 50년 이상 의사를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4가지 두려움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이 4가지더라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자꾸 친구가 떨어져 나가서 고독감을 느끼는 두려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두려움, 이 네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도 따로 노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시간도 안 되고 질병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기 전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조금 먼저 우리 한번 다시 챙기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이란 뭐냐? 뭐 각자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 WHO에 나온 정의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정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어로는 건강을 헬스라고 많이 번역하는데 그거는 우리 광의의 건강을 의미하는 아주 협소한 데피니션이고요. 이 웰리스라고 하는 게 온전하게 건강을 전달하는 건데 이거는 웰빙과 행복이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다. 중국으로 보니까 만락평안 이렇게 딱 표시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가 과연 건강이냐? 저는 50년 의사하면서 보니까 이거가 건강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건강에는 반드시 이게 수반돼야 건강이 되는 거예요. 젠이 있어야지 되지. 젠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하다. 아,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런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젠을 주머니에 조금 항상 확보를 하고 또 자식들한테 다 주지 말고 뒷주머니에 좀 꼼쳐둬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제가 정형외과에 관한 걸 들어가겠는데 보통 옆에 노인들 앉아 있으면 아이고 어깨, 팔, 다리, 머리, 허리, 목이 약간 이런 몸 전체 다 들어가죠. 제가 정형외과 할 때 아까 우리 박 회장이 소개를 했는데요. 이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천지창조라 해서 그 베드로 성당에 가면 천장에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여기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형상화했습니다. 이 아담은 성경에 보면 흙으로 빚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아담을 재워가지고 그 갈비뼈를 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정형외과 의사였다는 걸 여러분 처음 아시죠? 하나님이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생겼는데 이 아름다움도 말이죠. 여러분이 뼈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를 빼고 나면. 그래서 정형외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한자로 골이라고 돼 있죠. 이 모양이 사람이 이 뼈 형태로 해서 이 머리, 이 팔, 갈비뼈, 이 다리 그래서 이 골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뼈에 대한 관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참고로 뼈는 우리 인체 206개가 있고요. 관절은 13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관절하고 뼈로 들어가서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현상. 우리 정형외과를 다른 말로 하면 근골격계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지금 14가지를 적어놨는데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겁니다. 관절염, 요통, 척추관 협착증, 신경통, 목 디스크, 오십견, 회전근개, 골반, 다운, 근감소, 노인성 골절, 통풍, 족저 근막염, 하지 정맥류, 관절 강직인데 지금 14가지의
나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분 있으면 손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면 손 들면 내가 표창하겠습니다. 거의 어느 한 가지에는 다 걸리면, 나이가 들면. 이거는 일부만 내가 가져왔지,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늘은 이 관절염에 대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이기 전에 제가 하나, 요거는 무릎을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특수 카메라로 찍으면 뼈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만있어. 동영상 할 때 아까 잘 안 되던데. 거기서 클릭을 하는. 아니, 조금 여 밑에다 놓고. 예, 놓고, 여기에다 놓고. 이쪽도. 이게 원래 똑같이 가게 지금 되어 있으네. 조금 지금 이 무릎을 굽히는 장면인데, 이게 실제로 뼈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특수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굽히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펴면은 이제 조금씩 펴는데, 여기 지금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이렇게 해서 무릎이 굽혔다 폈다 할 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서 이 정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말한 대로 극한의 상황까지 갈 때 이야기고, 보통 우리가 움직일 때는 여기서 이 정도까지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면은 여기에 생기는 겁니다. 요 부위에. 그래서 관절염의 종류라는 걸 제가 보면요, 여기 한 20개 가까이 표시를 했는데, 약 지금 한 50개에서 60개 정도의 관절염이 지금 있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지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오늘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걸 주제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관절염이 어떻게 빈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보면요, 여기 지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3년도에는 330만 명 정도로 관절염 환자가 집계가 됐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매년 지금 올라가고 있죠. 2019년도가 제일 높아가 400만 명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와 떨어졌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가지를 안 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아마 지금은 이 정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400만에서 500만 사이라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우리가 통계를 내는 거 보면은 1000명당 몇 명이 생기는가를 가지고 비교하는데, 관절염이 1000명당 63명, 고혈압이 57명, 중치가 55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관절염이 얼마나 많고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저는 뭐 정형외과 하니까 거의 환자들이 관절염 환자가 많이 오는데, 관절염이 심해져서 활동이 잘 안 되면은 삶과 생활이 얼마나 핍박해지는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걸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관절염이 증가되느냐? 보면 여기 한 8가지 이유로 증가되는데, 하나는 평균 수명이 지금 급속도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체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자식 생활 습관, 먹거리 변화, 골다공증, 근감소증, 그 다음에는 너무나 다칠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안 걷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유전적 요인이 있고 이래서 많이 생기는데, 첫 번째 수명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요.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이 83세,
여자는 86, 남자는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930년대로 가면은 여자 35세, 남자 32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은 1030년대는 뭐 40세도 못 살고 다 죽었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평균을 낸 건데 이 영양에 제일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영아, 소아 사망률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낳더라도 애들이 많이 죽으니까 평균을 내니까 같이 떨어졌는데 여하간에 이렇더라도 이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한 60년대나 70년대 초반까지도 환갑되고 나면 뭐 큰 잔치를 보통 하고 그랬는데 요즘 환갑한다 그러면은 저 조금 덜하지 않았나 뭐 이럴 정도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죠. 그러나 여하간에 지금 평균 수명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20년인데 2030년 되면은 거의 90 가까이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평균 수명이 OECD 국가에서 굉장히 상위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뭐 역대 대통령이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 살고 있거든요. 하여튼 뭐 좋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것이 또 한 가지 첫째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이 65세 이상 점유율입니다. 이게 지금 2000년도부터 쭉 30년도까지 2030년 지금 8년 남았는데 이때 되면은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초고령 사회는 26년에 이미 들어가는 거죠. 일본은 뭐 벌써 들어갔고요. 19년에. 지금 2030년에 우리도 거의 4명 중에 한 분은 노인이 된다. 그러니까 관절염이 많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이 사진을 꼭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령화 속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요즘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여기에 귀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은 고령화 사회,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7%를 넘어가는 때가 1942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사회 14%로 가는데 72년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데 16년이 걸려서 이게 다 합치면은 거의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오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준비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프랑스는 뭐 고령 사회로 가는데 114년이 걸렸어요. 일본도 여기보다는 낫지만은 굉장히 오래 갔죠. 우리는 2000년도에 고령 사회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사회는 그렇게 들어갔는데 고령 사회는 14%를 초과하는 건 2017년도에 벌써 17년 만에 고령화에서 고령 사회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0%를 초과할 때를 초고령 사회로 그러는데 26년 지금 4년 남았어요. 이와 같이 단기간에 우리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다. 이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걸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이 초고령화 사회로 올라가는 스피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게 50년, 100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올라갔으면 모든 사회 인프라라든지 의료 부분이 탁탁 맞게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급게 올라가니까 정부의 정책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고방식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가 많으니까 요양원으로 많이 가죠. 지금 요양원 여러분 한 5, 6천 개 정도 되는데 전국에 여러분 가보시면은 혹시 부모님 그 요양원에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괜찮은 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3분의 2는 수준에 미달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활을 거기서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단기간에 이게 생겨놓으니까 정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확실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관절염하고도 관계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중이 79년에 평균 56kg에서 15년 67kg로 지금 올랐어요. 10kg라는 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요새 길에 활동하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호리호리하고 날씬한 사람보다는 이런 거 보기가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 되니까 지금 2010년에 과체중 비만 환자가 30%를 차지했는데 2020년에는 37%로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2년 반 동안에 이 체중 증가율은 엄청날 겁니다. 지금 통계가 아직 안 나오는데. 왜냐? 계속 시켜서 먹고 배달해 먹고 무슨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먹고 그러고는 밖에 나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나가지도 않고 집에 딱 들어앉아 있으니까 체중 안 늘 수밖에 없죠. 이것도 지금 관절염이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 습관인데요. 지금 여기 앉아서 재미있는 거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좌석 스타일이 관절염을 유발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음식을 옛날에는 안 먹었지만 요즘 애들은 거의 이걸 먹죠. 그 다음에는 유전적인 요인. 요게 관절염을 일으키는 유전자인데요. 이 아버지가 있거나 어머니가 있거나 할아버지가 있거나 하면은 일로 물러오면은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이렇게 보이던 무릎이 나이 들면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술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죠. 이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관리 예방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Q&A 스타일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환자들이 와서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거를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가지고 내 키가 자꾸 주는 것 같다고 요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관절염 척추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지금 평균으로 젊을 때 자기의 키가 최정상이었던 것이 한 60, 70 이렇게 오면서 평균 5cm에서 8cm 정도가 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다는 거는 뭔가 어딘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척추의 압박골절에 의해가지고 이 벽돌같이 생긴 뼈가 자꾸 조금씩 알게 모르게 짜부러져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키가 이렇게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나이가 들면은 뼈와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되게 이런 체형이 돼. 이건 모형인데 대부분 나이 많으면 이런 스타일로 되죠. 아마 목욕탕에 가면 금방 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사실 저도 헬스클럽에 찍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찍게 하더라고요. 내 얼굴을 안 보이더라도 내 이 추한 모습을 이 사진에 보여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제가 못 찍고 이렇게 모형을 갖고 왔는데 이러니까 키가 짧아진다는 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뼈를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거물 같으면 조밀한 이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뻥뻥 뚫려버리고 옵니다. 지금 이 대퇴부를 단면으로 잘란 건데 우리 이 허벅지 있는 뼈를요 잘랐는데 보면은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안에는 비어 있어요. 이게 통뼈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조밀해가지고 강하게 보이지 시각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 쇠가 녹슬은 것 같이 점점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약해집니다. 이러면은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부러져요. 노인 골절이 많은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니까 아까 말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꾸 내려앉으니까 이 다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혹시 나중에 오늘 우리 동무님들 가서 빨가벗고 한 거울 앞에 서가 다리 무릎이 붓는지 안 붓는지 좀 한번 그것도 굉장히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법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하고 근감소증도 관절염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지금 빨간 출친, 노화, 영양 부족, 운동 부족, 관절염, 일광욕 부족 이게 제일 많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조해서 하시면 되겠고 여기 근감소증은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 골다공증하고 근감소증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관절염을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걸 예방하려면은 우선 첫째 제가 보니까 이 체중을 줄이면 좋다고 해가 막 줄이는데
무리하게 체중 감량하는 건 이건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에 좀 싱겁게 먹는다.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 먹고 단백질을 주로 먹고 탄산음료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이게 굉장히 주범인 것 같아요. 탄산음료가. 커피는 그래도 좀 되는데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일광욕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 외국은 뭐 여러분 외국 여행하면서 공원에 보면은 벗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벗는 게 예의가 아닌지 일광욕을 많이 안 하고 오히려 햇빛 나면은 양산까지 쓰고 뭐 난리를 치는데 우리 꼭 다공증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사람이 관절염하고 와서 묻는 말이 첫 번째, 언제부터 먹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오래 먹어도 괜찮으냐? 네 번째는 칼슘하고 비타민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이 네 가지 질문이 거의 95% 이상 환자들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1번은 보면 언제부터 먹느냐? 여자는 폐경기부터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남자는 폐경기라는 건 없지만 우리 의학적으로 남자도 폐경기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한 65세 넘어가면은 최소한도로 비타민 D하고 칼슘은 매일 먹는 게 훨씬 앞으로 뼈가 부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럼 얼마 동안 복용하느냐? 일단 비타민 D하고 칼슘 이거는 먹기 시작하면은 못 먹는 날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그럼 오래 먹으면 부작용은 없는지? 요 골다공증에 지금 쓰는 약이 한 30가지 이상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는 오래 먹으면 문제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이 오래 먹으면 문제되는지를 반드시 그거는 시간이 없으면 이야기 못하지만은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데 우리 유동목 동무는 치과를 하니까 알지만은 이 골다공증 약 중에 어떤 거는 이 잇몸이 완전히 내려앉는 이런 약이 있어요. 오래 먹으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골라서 해야 되는데 괜찮은 약은 뭐 먹을 때까지는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반드시 비타민 D하고 칼슘을 같이 복용하든지 최소한도로 비타민 D하고 칼슘은 복용하든지 안 드신 분은 오늘 가시는 길에도 사가지고 드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골다공증 검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신체 검사할 때 되게 하는데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이 오면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관절염으로 온 환자의 입으로 나온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적은 겁니다. 예. 요 위에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런 증세를 호소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초기에 오는 환자들 이야기가 꼭 관절에 바람이 드는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에어컨 밑에 가면은 자꾸 싫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관절염의 아주 시작의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쭉 있는 거 나중에 자료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면 되나? 지금 이게 정상 관절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얗게 된 정상 관절이 지금 저렇게 움직이는데 무릎에서 아까 말한 대로 뼈에 닿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걸 참조하고 다음 거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모았어요. 이런 데는 연골은 있지만 실제로 닳지는 않기 때문에 관절염이 별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정상에서부터 아주 나쁜 부위까지를 지금 제가 담아왔는데 요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반들반들하고 요래야 되는데 이제 관절염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요런 증상이 처음에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커지면서 이렇게 커지고 밑에 부분도 조금 이렇게 또 아스팔트가 약간 폐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런 것이 보이고 있다가 이게 진행되면 나중에 연골은 거의 없어지고 뼈가 막 울퉁불퉁해지고 비포장 도로같이 이렇게 돼요. 이때는 수술을 뭐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거냐. 요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고 관리할 거냐. 사실은 그게 키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열어보면 여기 완전히 패 있죠. 연골이 완전히 없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고관절은 이쪽은 여기서 떼는 건데 이거 완전히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데 정상은 이렇게 유리알 같이 매끈하죠. 이걸 제가 보여주니까 어떤 분이 아니 정상 사람에서 이걸 어떻게 떼내느냐고 딱 묻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당신 크게 성공하겠다네 그랬는데 생사람한테 이렇게 뗄 수가 없죠. 그래서 금방 사망하고 우리 해부할 때 정상 관절을 뗐을 때 사진입니다. 저 살아있는 분한테서 떼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은 다 지나가고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죠. 환자들도 오면 이야기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이야기하기 전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부터 먼저 되게 물어보죠. 급해서. 지금 여기서 1번에서 12번까지인데 이 이상 치료는 없습니다. 이 12개를 넘어가는 치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골 재생 촉진하는 거, 크림, 물리치료, 재활치료, 운동, 체중 조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수술인데, 그 전에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꼭 알아야 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약 먹는 사람이 와서 하는 질문이 딱 이겁니다. 위장장애가 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오래 복용하면 다른 데는 이상 없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어도 괜찮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거의 공통 질문인데요. 우선 위장장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있을 때 위장장애 호소하는 분은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음식에 관계되는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위장장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위험이 있고 면서. 그래서 약을 조금만 먹다 보면 그 다음에 와서 배가 아프고 위장장애 때문에 못 먹겠는데 약은 먹어야 된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1번이 식사 끝나고 바로 먹는 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식사 숟가락 놓자마자. 두 번째 그래도 조금 안 좋으면은 식사 중에 여러분 혹시 그 친구나 이렇게 모임에 가서 식사하다가 뜯어가지고 이렇게 털어넣는 그런 장면 좀 보셨을 겁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은 위장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물론 약 먹을 때 위장보호 약하고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오래 먹으면 위장장애 부작용이 없는가요? 하는데 전혀 없지는 않죠. 약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죠. 그 중에 콩팥에 제일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콩팥이 좀 문제 있는 사람은 이 관절염 약 먹을 때 꼭 전문의와 상담도 하고 꼭 콩팥 기능을 체크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 고혈압, 당뇨, 심장약하고는 같이 복용해도 되느냐? 이거는 같이 복용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연골은 손상되면 재생이 안 된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재생은 안 돼요. 그러나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약을 먹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는 안 되더라도 10% 정도는 재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약이 뭐냐 하면은 글루코사민이라는 건데요. 여기 지금 나와요. 여러분 아마 미국에 친척이 계신 분들이 선물할 때 아마 이만한 통 하나 되게 받았을 겁니다. 그거 이렇게 딱 보면은 글루코사민 적어 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느냐 하면은 환자들이 와서 이야기 시큰 듣고 가라 그러면은 쭈삣쭈삣하고 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방에서 뭐를 슬슬 꺼내가지고 좀 미안한 듯이 이렇게 이거 저 우리 삼촌이 먹으라고 보내줬는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까 당신 돈 낸 거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걸로 끝났는데 또 뭘 꺼내느냐고. 농담이면 그런 환자의 기분이 좀 있어서 쭈삣쭈삣 꺼내는 거죠. 보면은 거의 90%가 이겁니다. 이거 글루코사민이라는 거.
이거는 미국의 드라그스토어에 가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이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시장에는 약국에 가면 이거는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가짜약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게 식약청에 등록이 된 허가된 약이라야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허가된 약이 오스테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식약처에서 공식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는 게 좋은데 약방에 가서 탁 이걸 달라 그러면은 요걸 딱 내놓습니다. 요거 똑같은 건데 값도 싸다고. 그러니까 똑같고 값도 싸다니까 그걸 사가지고 많이 가게 되죠. 그런데 왜 값이 싸겠습니까? 성분에 대한 100%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고 가짜 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오스테민이라는 약을 권하고 있는데 아까 그 약간 조금 생기려고 한 그때는 요것만 먹어도 한 3개월만 먹어도 굉장히 좋아져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뭐요? 상어기름, 홍화씨, 뭐 푸른 홍합, 백수호, 녹각, 구각, 상어 이런 거. 이 위에도 뭐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뭐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거는 제가 개런티 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이 또 비싼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얼마나 비쌉니까? 이것도 얼마나 비싸요? 상어 연골 이것도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또 광고하는 더더욱이나 놀라울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보스웰리라서 탤런트가 나와 관절 보공, 조인트 백, 호간은 내가 요새 이만기 신났습니다. 왜 신나는 거 보니까 지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신이 나요. 이거 이 강호찬이도 이거 지금 관절 건강 이거 팔아가 지금 신이 났어요. 지금 얼굴 보세요. 지금 신이 났죠. 네. 이것도 있고. 이 위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값이 만만치가 않다는 겁니다. 한 1개월 분에 보통 한 20만 원, 어떤 건 3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단계 판매로 하면서 노인 관절염 환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노인이 귀가 솔깃하죠. 자기 꼬불쳐둔 돈이나 안 그러면 아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사서 먹고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짜 약은 아닌데요. 관절염에 좋다는 성분이 눈꽃만치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지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많아요. 여러분 텔레비 광고에 아마 유튜브에 엄청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가 핵심이냐면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MSM이라는 성분이 거기 들어있어요. 어떤 약이든지 그 약이 이 성분이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가짜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걸 우리말로 하면 식이유황이라고 하는데 메틸살포닐 메탄이라는 이런 성분인데 이게 관절 연골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면 이거 가짜니까. 그런데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정도의 용량으로 우리가 관절을 제대로 치료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먹을 게 더 없다 그러면 드시는 거는 좋은데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관절 치료에서 문제는 게 열 치료인데요. 이 온천요법하고 여기 지금 냉치료법 두 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구라파에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구라파는 관절이 있으면 냉치료를 합니다. 얼음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나 일본, 이 동양 쪽에는 온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극과 극인데 어떻게 같은 관절염인데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냐.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또 일본에 여러분들 관광 가서 온천 많이 가시죠. 이게 근본 차이를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도움은 되는 치료인데 그러면
요런 냉치료하는 거하고 이렇게 온천이나 온치료를 어떤 때 해야 되는가 그 차이입니다. 관절염이 항상 막 이 성을 내고 관절이 붓고 열감이 있고 이럴 때는 이런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감도 없고 붓지도 않았고 아프고 막 만지면 막 쉬고 이럴 때는 온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뒤에 나오는데도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건데 대부분 환자들도 그렇고 정형외과 선생들도 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오래 안 해본 분은 그냥 더운 찜질하시오 이렇게만 하는데 더운 찜질하면 안 될 때 더운 찜질하면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런 냉치료하는 거하고 온치료하는 차이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은 참고가 되고. 여러분 그것도 있죠. 우리는 아기 놓고 나면 산모가 어디 갑니까? 막 있는 장작 없는 장작 다 떼가지고 온도를 막 딜 정도로 해놓고 그거 떡 누워가지고 지금 산후조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라파는 아기 놓고 나면 반드시 산모가 샤워 냉탕에 들어갑니다. 이 근본적으로 다르죠. 저는 요거에 대한 뭐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 돼서 결론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구라파에서 아기 놓고 나서 냉탕에 들어가는 첫째 이유는 아기 놓으면서 자궁하고 이 주변이 크게 확대돼 가지고 혈관도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냉탕에 들어가서 빨리 수축해서 감염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냉탕을 하는 건데 왜 우리는 장작을 있는 대로 짚어가지고 3분을 눕혀놓고 땀을 막 흘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불까지 뒤집어 씌우고 이러는 그건 아직 저는 잘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관절염에 불가마나 사우나가 좋다는데 이것도 많은 질문인데 이거는 괜찮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지금 관절염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는 냉탕, 온탕 하는 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냉탕, 온탕 하는 거. 근데 냉탕, 온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져서 부러져서 오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냉탕, 온탕 가더라도 좀 조심해가지고 살살 가져야지 지가 먼저 들어가려고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대퇴골 부러져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안 그래도 나이 많은데 밸런스가 잘 안 잡히는데 뭐 그렇게 먼저 냉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좋은데 천천히 조심해서 하라.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지금 딱 액션은 요거 꼭 주의하십시오. 추운 날 갑자기 온탕에 들어가면 절대 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부러지고 오는 환자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요. 뭐 등산을 했다, 바깥에 오랫동안 돌아다녔다, 모든 몸이 좀 오그라들어 있고 혈관도 수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상태 때 갑자기 온탕에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혈관이 확 확장이 돼가지고 내에 있는 혈액이 갑자기 확 빠져버리기 때문에 페인팅이 와가지고 넘어지기 아주 쉬운데 이것 때문에 부러져가 오는 환자도 상당히 많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앞으로 뭐 좀 조심하셔가지고 온탕에 들어가더라도 서서히 뭐 샤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이래야지 너무 급하게 춥다고 온탕으로 발가벗고 바로 뛰어 들어가다가는 바로 튀어나와서 병원으로 가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더운 찜질과 찬 찜질 이것도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아까 내 말씀드린 이론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아 이제는 숙제가 와도 탁탁 답안지를 이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덥게 하고 어떤 때는 차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보호대를 좀 상황에 따라서는 바깥에 나갈 때는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거 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운동인데 이 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인터뷰를 해보면 정확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운동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 책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근데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하고 무산소 운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요즘은 뭐 다들 건강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내거리에 가면은 헬스클럽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가면 또 이런 거 없는 데가 없죠. 돈 10원 안 내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다 활용하는데 뭘 알고 해야 되느냐. 크게 제가 말씀드리면 유산소 운동, 영어로는 에어로빅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이 호흡을 하면서 지속하는 운동인데 이거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반드시 공복에 해야 됩니다. 공복에. 밥을 먹고 들어있는 속에서 하면은 효능이 확실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지 유산소 운동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빨간 표시는 이 유산소 운동 때는 에너지가 반드시 지방이 타서 에너지로 나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어떤 운동이 있느냐 여기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좀 이제 읽어보시면 다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산소 운동인데 안아에로빅 엑서사이즈라고 해요. 이건 순간적 단시간 운동량을 증가하기 위한 운동인데 이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대개 식후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됐을 때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운동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5시에 탁 일어나가지고 운동복 착 갈아입고 굉장히 일찍부터 나가서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 우리 인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밤사이에 자다가 아침 일어나면 때 워밍업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나가서 해야지 운동하고 뭐 나가서 트레이닝복 입고 나가면은 이 심장 못다가 아직 그걸 육체 운동에 따라갈 만큼 훈련이 지금 안 돼 있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과학 펌핑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역효과가 볼 수 있다 해서 그런 걸 제가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무산소 운동은 이런 것들이 무산소 운동인데 종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무산소 운동 때는 운동의 에너지가 포도당이 됩니다.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운동 내용이. 그래서 포도당을 태워서 운동할 거냐 지방분을 태워서 운동할 거냐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거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면 뭐 종류도 많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 막 아마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가려서 보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하는 이것만 알고 계시면은 되는데 이 운동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3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스트레칭 하는 운동. 이건 유연성을 키우는 운동에서 근육과 힘줄의 이완이 필요한 운동이고 스트렝스닝 이거는 완력과 힘을 키우는 운동입니다. 이건 강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밸런싱은 균형입니다. 이거는 고유 감각을 통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3가지 운동 위에는 운동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강하냐 이게 강하냐 이게 강하냐 3가지가 조합이 이루어지느냐 이런데 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운동은 제가 이 운동 좋아한다고 뭐 이렇게 만들고 여자죠. 이런 분 옆에 가까이 오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양을 보고 한자에 근육이라는 글자가 발전이 됐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 650개에서 한 850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쓰는 근육은 거의 20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근육은 거의 쓰지가 않아요. 쓰지 않기 때문에 그 근육을 써야 되는 동작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삐었다 이렇게 삐어요. 그래서 삐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 얼마나 좋은가 싶어서 제가 조사를 좀 이건 옛날부터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운동선수는 그러면 운동하기 때문에 제일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역도선수 평균 71세, 씨름선수 65세, 수영선수, 마라톤선수 75세, 그 다음에 아메리칸 풋볼은 60세 이렇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야구가 좀 오래 살 것 같은데요. 66세, 77세밖에 못 살아요. 야구 선수들이. 그 다음에 농구 70, 축구 73인데 한국의 평균 수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3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기업의 창업자 평균 연령을 제가 한국 겁니다만 72세더라고요.
요거는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의 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내가 이분 애플 이거 하신 분, 이분 일찍이 돌아가시죠. 56세에 돌아가시는데 이 애플 창업을 세 분이 한 걸로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분만 돌아가시고 두 분은 아직 살아 있어요. 왜 그런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애플하고 하면서 이분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해서 오래 살고 덜한 두 분은 아직까지 생생하게 살아 계시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신중년기의 권장운동, 지금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은 완전 피해야 돼요. 이 지구력을 키워야 돼요. 평형성 운동, 균형 감각하는 운동을 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냉탕 온탕 할 때 자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꼭 하셔야 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매일 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3 내지 5회 정도 30분에서 6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매일 하는 분은 뭐 하시지만 꼭 그거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순서는요. 이게 심장에 펌핑에 의해서 피가 가는 걸 생각하면은 상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척추로 가는 운동으로 이렇게 사이클링 하는 것이 심장에 제일 부담이 안 가고 골고루 산소와 피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네요. 그래서 권장되는 운동은 뭐 그림 보면 다 아시죠? 뭐 산 걷는 것부터 산림욕, 그 다음에 뭐 야산에 등산하는 거, 탁구, 골프, 체조, 아령, 그 다음에 댄스,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수영, 그 다음에 노래방에 자주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권장되는 운동이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꼭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영할 때 걸터 앉아가지고 물차기를 하는 운동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는 이 물차기, 이 운동이 배가 나온 걸 꺼지게 하는 데는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제일 좋은 운동입니다. 요거하고 관련해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라 헬스클럽에 나가는데 그 유명한 국민 가수 이미자 씨 아지요. 그분도 그 신라 호텔에 나와요. 저는 뭐 그렇다고 여탕에는 가지는 않습니다만 관리한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인인데 와가지고 계속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탕에서. 그럼 다른 사람은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계속 이러니까 막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은 그냥 참았는데 이게 계속 하는 게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제 막 시비도 붙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관리인까지 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그 빨가벗고 여자 둘이가 싸우니까 어떻겠습니까? 상상만. 그래가지고 그 이미자 씨가 신라 헬스클럽에서 퇴출이 됐어요. 도저히 공동 활동하는데 기본 예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민 가수인데도 노래는 국민 가수인데 운동하는 거는 완전히 초등학생도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할 때 좀 조심하셔야죠. 오늘 이거 듣고 오후에 가가지고 또 이런데 딜이 막 해서 하면은 그 헬스클럽에서 퇴출되기 딱 쉬울 겁니다. 상대 봐가면서 저쪽 멀리 좀 떨어져가지고 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하는데 이 운동이 제가 권하는 1번입니다. 이 배 지방을 빼는 데는 진짜 제일 좋은 운동이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피해야 오는 운동, 이거 이 그림 보면 다 아시죠? 이런 운동. 이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면 요즘 이제 운동한다고 시내 헬스클럽이 생겨가지고 이걸 많이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이걸 막 속도를 올려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정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관절염이 없으면 관절염을 오게 하든지 초기에 와 있으면 촉진시키든지 하니까 그런 거는 좀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이 걷는 건 안 좋다는 데는 질문을 또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걷느냐 하고 뭘 신고 걷느냐. 굉장히 일과 같이 요새는 운동화도 좋아졌는데 쿠션이 좋은 운동화를 반드시 신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세멘트 바닥길은 절대 피할 것.
이 세멘트 바닥에서 걷는 운동하는 거하고 잔디에서 걷는 운동의 이 관절에 오는 충격 강도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3배 정도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30분 운동했다, 여기서 30분 운동했다는 건 전혀 관절에 오는 충격은 다르다 이거죠. 본인은 많이 그렇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절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죽일 놈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고 이런 나무 길은 뭐 괜찮아요. 나무 길은 많이 없죠. 그래서 그것만 좀 참조를 하시고 반드시 세멘트 있는 데는 걷지 않도록 한다. 그거 참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단 운동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거 지금 올라가는 걸 찍었는데요. 올라갈 때는 이 화살표대로 이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상체가 중력을 받기 때문에 뒤로 이리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똑바로 됐다가 다음 반대편 다리로 넘어가기 때문에 똑바로 돼 있는 시간은 아주 짧아서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은 괜찮아요. 관절염에.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려올 때입니다. 내려올 때는 보시면은 이 무릎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힘이 앞으로 걸리게 돼 있죠. 여기. 그리고 딱 바로 디디는 순간에는 체중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직으로 아까 그 좁게 작용되는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계단을 타고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권하는 게 걸어서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로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가고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오고 운동을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걸 제가 권합니다. 이 계단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이 그 한 20층 되는데 계속 20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운동을 한 달 하고 나서 왔어요. 이제는 걷지도 못하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려올 때는 좀 쉬우니까 또 뛰어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걷는 거하고 관계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아마 미국 의사회하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40세 이상 4,840명을 10년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여기 보면은 하루에 4,000보 이하로 걷는 사람의 사망, 4,000에서 8,000보, 8,000에서 12,000보, 12,000보 이상 이 사망하는 율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죠. 그래서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걸어야. 그런데 걸으면은 10,000보 이상은 걸어야 된다 이거죠. 10,000보 이상은. 여기 지금 보면 10,000보 이렇게 하면은 6.9, 4.8대니까 이거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죠. 제가 이 데이터는 여러분도 꼭 외우셔가지고 필요할 때 이용하셔도 괜찮고 이게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또 의사협회에서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1층과 5층의 주민 장기 사망률 비교했는데 요즘은 이게 좀 힘들어요. 이 전에 나온 건데 전에는 대개 5층 정도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하기 전에 그래서 5층에 사는 사람하고 1층에 사는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그 10년 이상. 단 이사는 안 가야죠. 금방 이사 가버리면. 아이파크로 이사 가버리면 뭐 안 되니까. 이걸 조사했는데, 5층에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두 개를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년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어디냐 하면은, 여기 지금 코어 마슬이라서 여기 그림 그려놨는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숨을 깊게 들어 마신 다음에 용어를 한번 숨 딱 맞추고 용어를 한번 팍 써보세요. 그때 이 수축이 들어가는 근육이 바로 코어 마슬입니다. 바로 요 근육입니다. 여기. 그렇죠. 한번 숨 깊게 들어 마시다 한번 꽉 용어를 한번 써보세요. 바로 요거죠. 이게 제일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횡격막, 복근,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쪽이 허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슬슬 나올 거 아닙니까? 노실금에다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길이 보행의 가장 중요한 근육은
여기 있는 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릎 앞에 있는 사두근, 그 다음에 무릎 뒤에 있는 대퇴 뒷근,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 아까 저기 나이 들어서 사진 보여준 거 보니까 이 대둔근이 다 꺼져버렸죠. 그래서 제가 맨날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방석같이 깔고 앉았으니까 그 바람이 안 빠지는 게 더 이상하죠. 이제. 바로 이 근육. 이게 약해지니까 나이 들어서 자꾸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묻혀져.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코어 마셀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뭐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한 7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왔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알고 그 다음에 그림 보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 위에 거는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파운드. 이거 처음에 뭐 별거 아닌 거죠. 만세 부르는 거죠. 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이거 한 20번 해보세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쿼트. 이 보통 많이 하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풍선을 넣어가지고 스쿼트를 하면은 없이 할 때보다가 운동량이 거의 한 3배 정도 더 같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런 이 풍선을 끼우고 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플랭크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크런치란 이런 운동 그 다음에 나바사나라고 하는 이런 운동 이건 조금 훈련이 조금 돼야 할 수 있는 것더라고요. 그 다음에 힙업 올리는 거요. 이거는 슈퍼맨 자세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포푸트 워크라고 이렇게 해서 마루를 좀 기어가는 이런 운동. 이거 다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돈 10원도 안 내고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이게 코어 마슬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오늘부터 가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런지, 그 다음에 무릎인 경우에는 무릎을 펴면은 앞쪽이 근육이 강화되고 엎드려서 또 굽히면은 뒤쪽 근육이 강화되는데 이게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이 약할 때 근육이 강화되면은 훨씬 보호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토 스탠딩, 발끝으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테스트하는 거를 하면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는데 지금 앉은 자세에서요 한쪽 다리로 가지고 다른 데 짚지 않고 한번 서보세요. 지금 한번 옆으로 삐어서 앉은 자세에서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로만 한번 서보세요. 쉽게 말해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로만 서보세요. 앉았다가서 앉아있다 무릎 펴시고 반대 무릎 펴시고 한쪽 다리로만 서보세요. 앉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는 펴고 남은 다리로 그냥 서보세요. 짚지 않고. 내가 보기에 지금 여기서 거의 한 7, 80%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요게 내 건강이 지금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아는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테스트입니다. 쉬운 것 같아도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펴고 그 다음에 굽힌 무릎으로 다른 거 짚지 않고 서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펴고 해야 돼요. 더 구체적인 거는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 장단지 근육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심장의 펌핑 기능을 보좌하고 있는 제 1번입니다. 예. 그래서 꼭, 이거는 뭐 진짜 어디서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꼭 좀 권해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이제 관절에 주사 맞는 게 많죠. 병원에 가면은. 이 주사 맞는데 이 질문이 이겁니다. 관절이 부어 있을 때 주사로 물을 뽑아내는 건 괜찮으냐? 이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관절 내 뼈주사를 자주 맞으면 안 좋다는데 괜찮으냐? 뭐 그 위에도 있겠지만 대부분 질문 두 가지가 이겁니다.
1번부터 말씀드리면은 많이 부어 있을 때는 이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좀 심하죠. 그런 때만 뽑고 약간 고여 있을 때는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뽑으면은 그 다음날 옹달샘 같이 금방 확 고여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뼈 주사를 자주 맞으면 좋지 않다는데 하는데, 지금 주사 종류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무릎에 놓으니까 뭐 일반인들은 뭘 넣는지 모르고 하여튼 뼈 주사 놓고 뭐 뼈에 관절이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맞는데, 이 내용이 전부 다 다른데, 이 내용이 다른 거는 각자 기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골 성분을 활성화시키는 약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줄기세포닌 뭐 PRP 이런 거는 연골을 재생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어떤 거는 우리가 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때 그 밑에 작은 로라를 끼우면 쉽게 이동되죠. 그런 역할을 하는 주사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아래로 있는 뼈가 이렇게 충격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방치료, 침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허가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한의사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침은 그래도 호흡이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붙이는 파스도요, 이게 쿨 파스하고 핫 파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이론을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는 이 질문 굉장히 많아요. 설령 동안의 당사, 이거 연골에 좋다는데 먹어도 되느냐? 근데 이거 먹고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못 봤으니까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허가가 있으려면은 남이 사주는 설렁탕을 꼭 먹어라. 내 돈으로 사지 말고. 그런데 과연 이 의학적으로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골의 주 성분이 콜라겐이라는 건데, 이 안에 콜라겐이 사실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있는데 이걸 먹으면은 흡수가 안 돼요, 콜라겐이. 왜냐하면 분자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자량이. 몸속에 들어가서 분자량이 작아야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약으로 나온 게 이런 콜라겐을 다 뽑아가지고 특수 처리가 분자량을 줄여서 약으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 먹은 만큼 흡수는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누가 사준다 그럴 때는 절대 사용하지 말고 먹어도 뭐 몸에 나쁠 건 없다. 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술은 어느 때 수술하는가? 수술하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관절경 수술, 뼈 고정, 관절 고정, 인공관절. 이 네 가지인데, 이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제일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는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기술이 얼마나 있고, 수술 방법 선택이 옳았느냐, 그 다음에 재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되니까 가장 경험이 많고 잘하는 관절외과 선생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관절경 수술이란 여기서 뭐 해본 분도 계시겠지만 특수한 이 기계를 구멍 뚫고 넣어가지고 TV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수술하는 건데, 부담은 별로 안 되는 수술이죠. 그 다음에는 휘었기 때문에 절골수리가 자르는 수술인데, 이렇게 휘어 있는 걸 잘라가지고 똑바로 하는 수술. 이것도 초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수술이라는 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적응이 될 때는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하나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1987년도에 일가족 13명이 쪽배를 타고 그때 남한으로 돌아온 그 기억나실 거예요. 김만철 씨라고. 그 막내 딸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응급하였는데, 하여튼 그 국정원에서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수술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 한 이후에 학교에 가서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거 제가 예로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밑에 사진은 그때 수술하고 다 되어서 나갈 때 많은 사람이 축하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은 뭐 많이 들어서 아시죠? 예. 어느 관절에 하는가, 어느 관절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깨, 팔꿈치,
고관절, 무릎, 발목, 지금 척추, 손목까지도 지금 개발돼 나와가지고 있어요. 이런데 질문이 이겁니다. 수명이 10년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 오래 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인공관절 수술에 운동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위에부터 하면은 초기에는 10년 정도 됐어요. 지금에는 30년 이상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세 인공관절 수술했다 그러면은 30년이면 90세죠. 뭐 30년 이상 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아파서 도저히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을 운동을 할 수 없다는데 운동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요즘은 워낙 디자인도 좋고 발달해서 골프, 스키, 수영, 애지간한 거는 다 운동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큰 고산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중간 정도 산까지는 얼마든지 다닐 수도 있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줄기세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혀가 있는가요? 질문인데 이 줄기세포를 이야기하려면 우리 몸에는 60조에서 한 100조 정도의 세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여러분 이 자리에 갖고 있는 세포는 최소한도로 5년 전에 갖고 있는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는. 그러나 형체는 똑같죠. 왜 똑같으냐? 똑같은 것을 찍어내기 때문에 얼굴 모습이나 형체가 변하지 않고 있다 뿐이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은 5년 전에 있던 몸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210개 정도 세포가 있어요. 뭐 털, 눈, 코,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 줄기세포라는 거는 만능세포인데 요거는 같은 조직을 계속 붕어빵 찍듯이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직으로 신경으로도 뼈로 연골로 뭐 다 분화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호밍 효과라는 건데 이건 주입을 딱 하면은 이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성질이 있는 세포 장기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어요. 또 연어가 회귀하는 것 같은 이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보면은 이제 이거 수정을 하지요. 정자가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거 분열하기 시작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더 많이 분열하죠. 요 시기를 배아라고 부릅니다. 16개에서 36개 가는 요 사이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아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처음에는 여기서 딱 시작이 해가지고, 요렇게 사람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여기서 들어갔을 때 이 세포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뭔가 이 안에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의 세포를 우리가 줄기세포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줄기세포. 그런데 요때 거를 이용하는 거죠. 이때는 늦었고 이전에는 아직 멀었고 요때. 그래서 배아 줄기세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수정을 하거나 난자에서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황우석 박사도 하다가 문제가 더 지금은 이건 금지되어 있어요. 이 허가를 받고 실험실에서만 할 수 있지 사람한테는 할 수가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못하게 되면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줄기세포 종류를 보면은 첫째는 배아 줄기세포 아까 말씀드린 것 난자에서 나와서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탯줄에 있거나 편도선, 그다음 골반의 골수, 그 다음에는 지방, 소변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혈액. 이런 데서 줄기세포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일 쉬운 거는 뭐냐? 양도 많고 효과가 높은 게 이 지방에서라. 이 지방에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역분화 유도 초기 줄기세포인데 이건 일반 세포를 특수 처리하면은 이게 줄기세포로 회귀를 해요. 그래서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 실용될 단계는 아니고 지금은 이걸 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성체 줄기세포라는 거.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지방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배양을 해서
관절염에는 관절내로 주입하니까 아주 조작이 간단하죠. 예. 그래서 어디로 주입하느냐 하면 관절내에 이렇게 주입하거나 관절염 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맥으로 주사를 놓고, 세 번째는 신경 문제가 있을 때는 척수로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있는 부위에 국소로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네 가지가요. 여긴 지금 척수로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성마비라든지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척수로 줄기세포를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지금까지 치료 대상으로 나온 질환 이런 것들이 주로 좀 난치성 질환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에서는 관절염, 당뇨, 당뇨발, 여기 지금 제일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지금 이 줄기세포가 관절염의 치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주 벌써 실험한 게 오래됐는데, 제가 3년 조금 더 됐네요. 전국의 13개 대학병원하고 연결해서 임상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식약처에 사용 신청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예상컨대는 10월 정도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때 되면은 관절염 환자도 줄기세포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지금까지는 혹시 아시는지 몰라도 거의 일본, 중국에 가서 많이 맞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기 뭐 코로나19 후유증인데 이것도 지금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한테 줄기세포를 주었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가 지금 계속 보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완전한 보고는 안 나왔지만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보면 내성마비, 치매, 파킨슨 이런 데도 효과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골관절 근육 사용 설명서라고는 붙였습니다만은 이 한자로 하면 박골통근이라고 부릅니다. 박골통근이라고. 뼈는 강하게, 관절은 유연하게, 근육과 힘줄은 탄탄하게, 자세는 바르게, 이 네 가지를 유지하면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관절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이 쓰레기통에 이제 다 넣어버리고,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머리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시는데, 약보다는 운동과 재활에 더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 운동 철칙을 잘 지켜서, 그 다음 필요시는 보호장구도 좀 쓰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관절 전문의 검진과 상담을 받아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듣고 이해를 해도 꾸준한 관리와 습관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말짱 헛거다 하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벤츠라도 사가지고 관리 안 하고 그 벤츠가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상했더라도 관리를 잘하고 고치고 이랬으면은 거의 얼마든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관절염을 첫째는 예방하면 제일 좋지만 걸렸더라도 내가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이걸 관리해서 내 여생까지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신다면은 이 노년을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때는 병원에 오면 돈 받는데 오늘은 제가 돈을 안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한 질문,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헬스클럽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그 운동 순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 박사님께서 아까 운동 순서는 상지, 하지, 척추 이렇게,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헬스클럽 가면 항상 먼저 자전거를 타라고 그래요. 저는 불만이 많아서, 왜 자전거를 타느냐, 손 관절 같은 거 풀고 이렇게 하지 않냐 하니까, 굉장히 근엄하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큰 근육을 먼저 쓰고 작은 근육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유튜브도 보시라, 이렇게 유튜브를 막 뒤집으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유 박사님 말씀 맞다고 보거든요.
상지, 작은 근육을 쓰고 다음 하지, 큰 근육을 쓰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트레이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설프게 제대로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근육이라는 측면으로 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입니다. 심장에 어떻게 무리가 안 가도록 하면서 점점 모타 펌프의 작용을 강화시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상지 운동을 먼저 해야 심장에 제일 로드가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인데, 이 근육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체 전체를 항상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네. 유동모 의원. 네, 27대 유동모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나올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명이 또 가서 꼭 여쭤보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온 게 있어가지고 또 여쭤보겠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때 결국은 관절을 재생시키는 치료하고, 재생이진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인공관절로 해서 대체시키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병원마다 또 기준이 다르고 하니까 치료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헷갈리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이제 뭐 MRI라든가 이런 진단으로 보는 게 과연 정확한 건지 그런 데 대해서 조금 상당히 궁금해. 그 친구가 저 진찰료는 전해주지 않던가요? 지금 굉장히 의학적으로 보면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는 치료가 되고 어느 시점 넘어간 거는 인공관절 해야 되느냐인데, 제가 너무 그건 의학적인 게 돼서 뺐는데요. 우리 관절염을 1, 2, 3, 4기로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4기가 제일 나쁜 거 진행된 거고 1기가 제일 이제 경한 건데, 4기는 수술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수술 안 하는 치료법으로 이 치료를 하려는 거는 3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기까지는 아까 줄기세포 다른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고, 특히 줄기세포는 앞으로 3기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걸로 나옵니다. 이 연골이 재생되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연골이 재생 안 된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줄기세포는 연골 재생을 시킨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눠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34의 김경수입니다. 유명철 원장님 이야기, 아까 줄기세포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또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 지방 조직에서 성체 줄기세포를 빼내서 우리가 이제 잘 키워서 관절에다가 넣어주는데, 이제 지방세포에서 뺄 때는 숫자가, 줄기세포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갖다 시험관에서 잘 키워서 넣어주면은 보통 지금까지는 성체 줄기세포의 특징을 잃어버리는데, 최근에 이제 바이오벤처 네이처 셀에서 이제 잘 키워도 원래의 특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 넣었을 때 치료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 그것이 지금 현재 이제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제 곧 이제 아마 허가가 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최근에 또 미국에 이제 코비드 19 걸리면은 폐 조직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또 줄기세포를 넣으니까 치료가 되고 이래서 막 기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줄기세포 회사인 네이처셀에 또 우리 또 유영실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임상시험도 하시고 또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얼마가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오늘 제가 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언제 팔아라, 또 앞으로 지금 그거 들으려고 지금 아침에 일찍 온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완전히 오늘 참석한 목적이 다르네요. 제가 그 얘기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 지금 바이오 산업 또는 줄기세포 이런 쪽에 관련된 지금 비즈니스의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이 줄기세포 이번에 허가가 되면서는 아마 상당히 올라갈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갖고 있으면은 뭐 좀 사놔도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많이 덕을 보면은 반은 내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예. 아마 많이 그런 걸 미리 그쪽을 알고 계속 사는 분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이 별로 이게 참 제가 질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 그 기사에 의하면 삼성전자에서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K 무릎, K 힙, 그리고 K 발목 이런 걸 그 이제 내놓아가지고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번 8월 달이죠. 이제 시판이 된다는 그런 뉴스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보호대라기보다는 이제 이거 보조 기구 같은데, 그런 거 혹시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그동안 그 아직 시중에는 아직 안 나오고 이제 큰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시험을 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그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왜 저희들 이제 노모 그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걸 하나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질문은 오늘 지금 질문하고는 약간 이제 벗어나 있지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은. 그런 지금 디바이스들이 무지하게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개발되는 이유는, 원격 진료를 대비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혈압에 대한 이 디바이스는 뭐 요새 웨어러블 워치가 뭐 굉장히 많이 종류가 지금 볼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 나오는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럼 나와가지고 뭐 지금 제가 보니까 150이 나온다, 혈압이. 그럼 뭐 150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뭐 병원으로 뛰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웨어러블 지금 디바이스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제일 주 목적은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지금 부모님이 이걸 차고 있는데 혈압이 지금 제가 보니까 리얼타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70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170이 어디로 가느냐? 내 주치의한테로 가는 겁니다. 내 주치의 스마트폰에 알람이 나오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나오면은 그 주치의가 170이 되는 걸 보고 바로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원격 진료, 그런 데 활용하려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개발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제가 이야기하려면 뭐 따로 1시간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중에 뭐 하나라고 뭐 보시면 되는데, 또 혈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24시간 계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만약에 300으로 튀어 올랐다 이러면은 즉시 그 자기 혈당을 보고 있는 내과 주치의한테로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가서 그 주치의가 딱 보고 높으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때라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그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아마 얼마 안 있으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시간 관계상 질문을 이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사님께 감사의 표시로 꽃다발 증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청주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